뉴욕 증시가 올해 마지막 주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보잉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한 뒤 낙폭을 줄여 2% 넘게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국제 금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이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아침입니다. 예년보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결연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최주연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산타랠리의 시동이 꺼진 걸까요? 올해 증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성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지난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9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7%, 1.19% 밀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늘 런 AI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머지 기업들은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3% 넘게 떨어지면서 3거래일 내리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2.55%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기술주 외의 다른 업종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벅셔일스웨어와 일라이릴리도 각각 0.99%, 1.1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은 시카고 PMI 지표가 나온 후 장 초반의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대변해주는 이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열기가 식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치는 36.9로 나오면서 예상치와 직전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번 수치를 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도 전망보다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는 이와 반대되는 점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2.2% 오르면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NAI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수석 경제학자는 소비자들의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국채금리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하다가 오늘 시카고 PMI 지표가 나온 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다행히 채권금리가 최고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에버코어 ISI에서는 앞으로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주식시장 강세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사에서는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입 축소를 이유로 국채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돌파하면 주식시장 조정을 받고 또 5%를 넘기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뛰어오르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0달러, 74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비트코인도 연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4,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가 달러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오전 5시에 원화로는 1억 3,9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큰 손을 넘어 이제는 비트코인 고래로 불리고 있는데요. 별명답게 오늘 또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2,138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약 59만 2천 주 이상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억 9천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이를 비트코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건데요.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이러한 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베이스는 3.82%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9만 4,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18일 내년 기준금리 인하폭을 당초보다 줄일 것을 시사하면서 상승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HSBC 은행의 대만 지사와의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9월 9일에 체결됐는데요. 자금 조달의 수단 중 하나였던 대출 계약이 종료되면서 회사의 재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2월 25일까지 재무 강화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잉은 2.31%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해당 여객기가 보잉 737-800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중 4% 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는 최근 미국에서 잇따른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에서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이탈한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3월에는 이번 사고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에서 연기가 감지돼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잇따른 사고로 보잉은 현재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올해 주가가 3분의 1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35%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힘을 내줬는데요. 여러 호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도 로봇 경쟁에 참전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공급해 로봇 혁명 시대의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반독점 조사까지 했던 AI 스타트업 런AI의 인수도 완료했는데요. 현재 런AI는 엔비디아의 GPU만 지원하지만 소프트웨어 오픈소싱을 통해 전체 AI 생태계로 가용성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생산 기업 EQT는 5.12% 올랐습니다. 1월 기온이 평소보다 낮아질 거란 전망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난방에 활용돼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또 전력 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인 만큼 AI 붐에도 필수적이죠. 회사 측은 천연가스가 미국 전력 발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올해 들어 천연가스 선물이 약 58% 상승하면서 같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로봇 컴퓨터도 출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인공지능 시장 지배력 더 커질 전망이라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엔비디아가 런AI 인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런AI 인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런AI 인수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는지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도 관심인데 전해주시죠.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로봇을 제조하는 건 아닙니다.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등 로봇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린 데는 AI 칩 제조업계의 경쟁 격화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SBS BD 인재입니다. 네, 올 한해 가파르게 오른 금값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강한 수요가 뒷받침할 거란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금값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올해 초 온스당 2,000달러대에서 시작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0월 말 2,800달러를 찍은 이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2,600달러가 넘어 올해만 2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강세장으로 25% 상승률을 보인 S&P 500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강달러 기조에도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내린다는 공식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이론과는 반해서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중동,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의 지속과 미중 갈등 격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값 상승을 받쳐주고 있는 요인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시행한 강도 높은 제재는 비서방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 수요를 늘리는 배경이 됐고요. 특히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화 기반 자산 대신 금처럼 외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산으로 채우려 하면서 국제 금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상황 변화가 없다면 더 오를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내년에도 10% 중반의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갈 것이란 게 월가 주요 투자은행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JP모건은 금은 여전히 해지 자산으로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제로 관세 인상과 국가 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금값은 내년 말 예상치인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죠.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음 달 9일 하루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공지문을 통해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도 보도자료를 내고 휴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는 타계한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애도의 뜻을 담아 휴장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 측에 취임식 뒤인 내년 2월 이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과 만난 뒤 일본 측이 원한다면 취임 전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시장 키포인트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랠리 속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의 역대급 뭉칫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1조 달러, 우리 돈 1,47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에 힘입어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 넘게 폭증한 10조 6천억 달러, 무려 1경 5천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25% 폭등한 점이 대대적인 ETF 자금 유입을 불렀고요. 또 뮤추얼 펀드에서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장기 흐름도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흐름을 쫓아 투자하는 트리플 Q ETF에는 올 들어 12월 중순까지 27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폭증했고요.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달 5일 이 대선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한 뒤 ETF에 대거 몰렸습니다. 11월 한 달 ETF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1,640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요.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식 ETF 신규 순자금 유입의 97%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보적인 경제 성장과 순이익 성과를 내고 있다는 미 예외주의가 이 같은 붐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옵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활용되던 옵션 투자에 강심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까지 잭팟을 노리고 뛰어들면서 거래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평균적으로 하루 약 4,800만 개 옵션 계약이 거래가 됐고요. 지난해보다 9% 증가한 수치로 1973년 관련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국 옵션 거래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까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소매 투자자 진입이 옵션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 스탠스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상자산 등 투기 자산의 가치 동반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 옵션 거래가 더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 옵션 투자자의 활동이 주식시장의 선행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특정 주가 상승의 베팅이 몰리면 해당 주식이 실제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은 1년 전보다 약 15% 늘었는데 각각 8%, 2.9% 늘어난 주가지수 기반 옵션 상품과 ETF 거래 활동 증가율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냉랭했던 M&A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 세계 M&A 거래량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하긴 했지만 거래 건수는 더 적고 거래량은 3년 전 최고치를 한참이나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 간 거래의 핵심인 규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며 M&A 시장을 움츠러들게 한 리나칸 연방거래위원장도 자리를 떠나게 된 점도 호재고 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후 최근 대규모 거래 계획 소식이 알려지면서 월가에선 이미 M&A 활동이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거품이 낀 시장은 합병 활동을 주도하는 CEO들과 사모펀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내년 M&A 시장이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이슈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올해 강력한 상승세를 뽐내면서 시가총액이 10조 엔을 넘는 기업이 1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8곳이나 늘었는데요. 이 전통적 기업들이 수익 창출력을 키워 투자자들로부터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은 10조엔 클럽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라고 짚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대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란 믿음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서 최근 혼다와 닛산의 합병, 또 도요다의 주주 환원 확대 소식으로 내년 바이 재팬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제 우울한 패장을 맞았는데요. 올 한 해 증시 돌아보고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또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미국 증시 S&P 500이 한 25%, 그리고 나스닥이 한 30%, 31%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부럽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차익 매물이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연말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단기 상승 추세는 약간 이탈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1%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과
러셀 2000이 0.7%, 조금 선방하긴 했는데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지수와 관련된 압박은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타계하시면서 1월 9일 목요일이네요. 예, 미국 증시는 휴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밖에 또 달러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107.8대 이어가고 있고 쉽게 달러의 강세가 꺾이지 않네요. 예, 그런 가운데 그나마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6이 넘어왔던 부분들이 다시 반락해서 1.6% 하락한 4.5까지 내려온 모습들은 그나마 약간 한숨을 돌린다고 보는데 아직 달러와의 같은 방향성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에너지 쪽들의 변화가 강합니다. WTI 유가가 0.8% 상승하면서 71.1달러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를 바싹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천연가스가 폭등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3.9달러대 4달러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왔던 가격대 이후로 처음 보는 그 가격대인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섹터였었고 게다가 LNG 가스에 관련된 쪽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바로 어떤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운데 대표적인 주장 EQT라는 회사도 5% 이상 오랜만에 상승했다는 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IT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하락했네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만 0.3% 상승으로 선방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밖에 이번에 좀 국내 참사,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보잉은 오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될 정도로 제대로 된 비행기 특히 이번에 737 기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최장수 최다 판매 모델이지만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보죠. 코스피 결국 2,400선 지키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막판까지 그 2,400선도 안착하지 못하는 참 끝까지 실망감을 주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9%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했고 코스닥은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해외 증시 대비해서 소외된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촉발된 모습들은 하반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급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그에 따른 이제 대외적인 불안감 그리고 또 연말쯤 돼서는 강한 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모습들로 이어졌었고 게다가 또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불확실성 커지면서 반영됐다는 쪽에서 지금 1,480원 이상까지도 한번 찍었었고요. 그래도 역외 환율로 보니까 1,470원대 간신히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3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가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한국의 경제 체력이나 그리고 또 정치 불안 모든 것이 다 가세가 되다 보니까 반등도 제대로 못했던 2024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별,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 성적표를 보니까 올해도 역시 승자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개인들이 투자한 종목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삼성전자는 31% 급락했고, 근데 특히 이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매수 효과에 걸었던 개인 물량이 체결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가장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데이터상으로는 항상 이렇게 개인들이 사니까 저가 매수를 샀던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밀린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SDI, LG화학 모두 다 급락을 하면서 5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역시 이번에도 데이터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또 찾아보게 되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리고 또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도 그나마 좀 선방했었고,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시장 전반적인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가 다 시장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집중하면서 시장을 끌려고 하는 매수세가 집중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세가 거의 집중되면서 하반기에 강화됐던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매도세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업종과 섹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순매수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나온 현상들이 좀 더 시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샀었던 나머지 섹터들, 대표적인 뭐 조선이라든가 운송장비 쪽,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들의 변화들은 조금 더 나은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의 교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보다 선별적인 섹터 쪽에서 강한 모습들을 체크하고 그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1월 첫 2거래일 동안 시장이 오르는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년에도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맥스 캐트너 수석 전략가는 아직 꽤 많은 증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낮아서 뛰어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still quite a bit of momentum lef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e economy is still doing pretty okay. And we start 2025 actually with a pretty similar setup compared to the last 2 years. We again see earnings expectations pretty much flat quarter over quarter. And actually, if we exclude tech from that, the consensus is saying earnings are going to drop quarter on quarter. So with such low expectations, with such an easy bar to beat, I think there's quite a lot of momentum still to be had, particularly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맥스 캐트너 전략가는 내년에는 시장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시장 폭이 확대되는가 싶더니 다시 대형 기술주로 랠리가 집중되는 양상이 펼쳐졌죠. 캐트너 전략가는 내년에는 일부 산업주와 헬스케어주, 은행주와 유틸리티주 등 다양한 섹터로 랠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형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it is going to be a bit broader, but I don't think it is a question of are we going to buy the Mag 7, are we going to buy tech or the other stuff? I think it's more a question of we're going to buy the Mag 7 still and some of the other bits. So I do think some of the industrial, but also some healthcare, for example, US banks look really, really good value at this point in time. Even some of the defenses, when we look at utilities, how well they've actually held up in light of this increase in yields, with that AI story in the back. I think that actually there's a lot of sectors that really can support a bit of broadening out, but I don't think it's a story of, okay, ditch the Mag 7, ditch tech completely, and the rest is going to take over. I think it's a story of the Mag 7 and tech and some of the other stuff.
오랜만에 유가 전망도 한번 들어보시죠.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 에너지의 CEO는 내년 원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me, when I look at oil markets in 2025, I would say that the biggest wild card is the geopolitics. And mind you, the Middle East, where I'm sitting, has not been settled. We still have pockets of resistance.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with Syria, with Iran, with Israel and Hamas, with Hezbollah. It's still lots of things happening beneath the surface. But what will President Trump do on the bigger picture, his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potential peace deal in Ukraine, we're going to see. But most importantly, what about the relationship with China? 뉴욕 증시가 올해 마지막 주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보잉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한 뒤 낙폭을 줄여서 2% 넘게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국제 금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이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AI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잉 737 800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사고 관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소식들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의 구조물 어떤 기능일까요? 왜 있는 거죠? 네, 이 여객기 착륙을 돕는 안테나를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종의 둔덕처럼 지상으로 돌출돼 있었던 겁니다. 네. 콘크리트 둔덕 높이는 2m,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총 4m입니다. 활주로에서 둔덕까지 거리도 251m로 300m 이상인 인천, 김포 등 다른 공항들보다 짧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해외 항공 전문가는 영국 매체에 출연해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지적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가 커진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외 다른 공항들에도 콘크리트 시설이 있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지만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재검토도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측의 어떤 운행상 문제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해서 운항 스케줄을 더 쥐어짜는 방식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 3분기 월 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 중에서도 많아야 380시간대인데 이를 훌쩍 넘긴 겁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 국토부도 관련해서 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희생자 수습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어제까지 희생자 179명 가운데 1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원 확인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90명은 이르면 오늘 유족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시신을 임시 안치할 냉동고를 요구했지만 설치가 지연되면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대표단은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오후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 단 한 구도 냉동 차량에 안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마지막 존엄과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경납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비행기 타야 하는 여행이나 출장 앞두신 분들 특히나 불안감이 크실 것 같은데 일정 연기나 취소도 좀 속출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참사 이후 24시간 동안 약 6만 8천 건의 항공권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네.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예약 취소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주항공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65% 내린 7,500원에 마감했는데요. 티웨이 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하나투어 등 여행사들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고 항공기인 보잉이 아니라 에어버스를 도입한 에어 부산의 경우엔 오히려 3%가량 올랐습니다. 오히려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내년 1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K 측은 정관 변경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무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컬라이저,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인데 이 둔덕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크게 손상을 입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는 형태로 두는 게 보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차 착륙을 시도할 때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주항공의 정비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하루 만인 어제도 사고 기체와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항공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일반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김건희 특검 법안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 보고했고 최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특검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등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향신문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조보는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조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라며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4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들여 키운 기술 인재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의 경력을 공개한 CXMT 전현직 임직원 381명을 분석한 결과 145명 38.1%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51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HBM3E와 3D DRAM 등 최첨단 반도체 개발 부서에 배치돼 CXMT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 보조금 등 넉넉한 자금과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CXMT가 외인 부대를 통해 최신 HBM 등 첨단 기술까지 갖추면 한국 기업은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기업이 준비하던 멕시코 신규 투자 계획이 트럼프 관세 발언 이후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산 수입품의 25%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투자를 염두에 뒀던 기업들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행보를 보고 투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멕시코 현지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25% 관세 부과가 확정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준비가 됐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고 충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건설업 공사 실적이 7개월째 줄면서 역대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0.2% 줄었습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달 초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악 재생기기 MP3 플레이어의 대명사로 꼽혔던 아이리버의 주인이 다시 바뀝니다. 아이리버의 후신인 드리머스 컴퍼니는 아이리버를 포함한 디바이스 사업 부문을 부동산 임대업체 미왕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원 플랫폼 플로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해외 자동차 업체와 제휴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아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서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동쪽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 2025. 올 한 해 뉴욕 증시 거래일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해를 돌아보면 3대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뜨거웠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어저께 끝났습니다. 흔히 뉴욕 증시에서는 이것을 납회라고 그러죠. 네. 납회라는 것은 보통 이 어부들, 낚시꾼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시조회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 이제 낚시 도구를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을 납회라고 그러는데 증권시장의 오랜 역사도 시조와 납회 이렇게 갖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한다. 이래서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는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 1.19%, 그 밖에도 1% 내외로 모두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는 주가 변동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나 떨어졌는데 의미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지금 많이 줄어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휴양지에 가서 사실 증권시장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별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특별히 정부 발표도 없고
새로운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 그동안에 마음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을 실현해 볼까 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금 올해 현재 S&P가 무려 25% 이상 올랐습니다. 한 해에 25% 오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네. 자, 지난해도 2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해 연속으로 25%씩 가량 오르면 단순 합산해도 50%인데 수학은 누진적으로 올라가니까 25% 오른 데서 또 25% 오르니까 이게 실제로 2년간 6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뜨겁게 달아 올랐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새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현재 월가에 주요 어떤 이 투자 은행들, IB 같은 또 증권사 전문기관들 한번 전망을 볼까요? 자, 오펜하이머는 S&P를 기준으로 7,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지수가 S&P가 5,900 정도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승폭이 오펜하이머 주장대로라면 10% 이상 오른다. 자, 그런데 도이치방크 7,000,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600,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UBS는 6,400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6,643.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누적 평균을 한 것이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그중에 50등과 51등의 값이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이 또한 6,600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 주가 지수 상승폭이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잘해야 한 10% 내외 오른다. 이러니까 올해 25%에 비하면 상승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간 60% 올랐기 때문에 거기 오른 상태에서 10% 가량 오른다. 이건 대단한 어떤 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그런 경기 사이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 올랐다 이랬으면 내년에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래도 10% 내외로는 오른다. 뭐 대단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권 시장에서의 전망, 특히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본인들 자체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를 통상적으로 보면 투자은행들이나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좀 좋게 전망을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턱대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추세선으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자, 그런데 이런 내년에 얼마 된다는 주가 전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어떤 변수들이 주가를 좌우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자, 내년에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저는 1번으로 트럼프 돌발 변수를 꼭 보고 싶은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재수까지 하고 거치고 왔기 때문에 또 자신감,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독자적인 정책을 많이 펼 거고요. 그에 따라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자, 인공지능 여전히 어떤 장에 영향을 줄 것인데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엔비디아 독주도 여전하지만 그러나 경쟁자들의 부상도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양자 컴퓨팅, 컴퓨터의 속도를 높여주면 이게 인공지능 속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미국의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전략자산 과연 될 것인가? 이 대목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관세 폭탄입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뜨려지면 인플레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킹달러인데요. 킹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이에요. 네. 뜨겁게 달러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달러 시세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 추방인데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적인 문제고 또 미국인들의 어떤 권익, 마가 프로젝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막상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미국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 또 물가 폭등.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 인하가 최대의 키워드였다고 그러지만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종전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물가 폭탄,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요. 특히 트럼프 효과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기대치는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실제로 트럼프가 공약한 얘기를 실천에 옮기느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8년 전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주가가 몇 개월간 오르다가 뭐 그 이후로 트럼프 효과는 사실상 뭐 무뎌졌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주가가 대폭락한 적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의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을 잘 동시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법인세 인하하면 기업의 당장에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채무, 국가 부채를 올려서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는 M7, 매그니피션트 7인데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이 가고 배트맨 8 시대가 옵니다. 이제 배트맨 각 기술주 종목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 8개 합한 앞자리를 하다 보니까 배트맨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브로드콤이 들어간 게 좀 이채로운데 브로드콤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패턴,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올해 주가가 S&P 기준으로 25% 올랐다고는 하지만 주가 상승한 것에 무려 75%가 M7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M7 종목 빼면 올해도 주가 안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년에 이 배트맨 8 종목, 요거 좀 집중 분석을 내년 새해에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M7 외에 지금 배트맨 8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7에 브로드컴 더해지면서 배트맨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좀 심층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의 저주, 무한공항 참사로 밤사이 보잉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 4% 넘게 빠졌다가 결국 2% 넘는 수준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까지 보잉의 신뢰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잉 주가가 장 초반 4%, 장 마감 2%, 크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보잉 주가가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4%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30%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4%가 떨어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보잉 주가가 떨어지느냐? 바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보잉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국제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주항공 사고 일어나기 이전에 이를테면 중국에서 보잉 737-800 하늘에서 갑자기 수직 낙하해서 전원 사망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미상 착륙하다가 179명이 사망한 그 시각에 핀란드에서 KLM이라고 그러는 네덜란드 항공도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동체 착륙에 성공해서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뭐 죽었던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대형 사고 직전까지 갔다. 그런 면에서 보잉 도대체 왜 이러냐? 한때 If it is not Boeing, I'm not going. 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발권을 했는데 보잉이 아니면 내가 안 탄다.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 기술의 상징,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보잉 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고 났다 그러면 보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잉이 맥도날드 다글라스하고 통폐합을 한 이후에 본사를 기술자들이 포진한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옮겼고 지금은 워싱턴으로 옮겼는데 네. 본사를 옮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자들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서 지금은 경영학 출신자들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경영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와 경영이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기술 뭐 필요 없어. 다 외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외주의 저주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대부분 기술들을 다 외주 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지금 보잉의 임원진들이 약 10여 년, 시작 15년 이상 전부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이 와 장악을 했는데 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잭 웰치 경영 혁신하면서 역시 또한 주가 올리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기술은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사실 공중분해가 없어졌어요. 그쪽에 최첨단 CEO들은 보잉에 와 있었는데 결국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과 M&A 또는 어떤 주가 극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네. 특히 이런 기술 기업에서 기술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그래서 참 보잉이 이번 빨리 좀 살아나지 않으면 세계 항공 안전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무안공항 통곡의 벽. 자, 제주항공 그 무안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금 활주로 끝에 설치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게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 끝에 이런 구조물이 건설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 활주로 끝에는요.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방향각을 잡아주기 위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꼭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비행기가 동치 착륙을 했을 때 뚫고 나갔을 때 바로 파괴돼서 비행기에 충격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웬일인지 이 무안공항에는 이 레이더 장치 이것이 콘크리트로 아주 그 철근 구조물 속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게 이제 땅의 위치가 좀 낮다 보니까 그것을 평지와 위치를 맞추려고 콘크리트를 치게 됐고 또 안에 있는 레이더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지만 국제 전문가들 지금 리어마운트 같은 지금 항공 전문가들은 무안공항 콘크리트 외벽은 범죄다, 살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데가 한국만 세 군데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국토부에서는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거 설치한 게 국토부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제3자 기관에다가 조사를 맡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른 공항에 있는 저 통곡의 벽 빨리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섣부른 결론으로 치달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을사년 푸른 뱀. 자,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또 밝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인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을사년 하면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습니다. 자, 120년 전 1905년 나라의 주권을 잃고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독감으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1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역사가 을사년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빴던 건 아니고 을사년이라는 해 자체 지금 을사년이 푸른 뱀의 해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앞에 푸른 그 을자
그 십간이 갖고 있는 을자라는 것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 주역 명리학의 해석이고요. 또 뱀은 상당히 지혜, 잘 빠져나가는, 변화가 있지만 잘 넘어설 것이다. 그런 어떤 상징입니다. 또 뱀은 다산,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한 번 알을 낳으면 12간지에 들어와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를 극복하는 지혜와 풍요, 재물의 상징이다. 이런 어떤 을사년 대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우리 학기에 따라서는 좋은 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콰일러. 네, 중국어로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박사님도 올해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핵심을 찌르는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마지막 주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보잉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한 뒤 낙폭을 줄여 2% 넘게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국제 금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이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예년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이 좀 무겁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결연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이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연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산타랠리의 시동이 꺼진 걸까요? 올해 증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성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지난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0.9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늘 런 AI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나머지 기업들은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3% 넘게 떨어지면서 3거래일 내리 하락했고요. 브로드콤도 2.55%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기술주 외에 다른 업종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버크셔일스와 일라이릴리도 각각 0.99%, 1.19%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은 시카고 PMI 지표가 나온 후 장 초반의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대변해주는 이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열기가 식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치는 36.9로 나오면서 예상치와 직전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인데 이번 수치를 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도 전망보다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는 이와 반대되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선행지표로 불리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2.2% 오르면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NAR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수석 경제학자는 소비자들이 미국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국채금리는 저가 수세가 유입된 데다가 오늘 시카고 PMI 지표가 나온 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0.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다행히 채권금리가 최고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에버코어 ISI에서는 앞으로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주식시장 강세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사에서는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입 축소를 이유로 국채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돌파하면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고 또 5%를 넘기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뛰어오르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0달러, 74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비트코인도 연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2,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가 달러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오전 6시에 원화로는 1억 3,8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큰 손을 넘어 이제는 비트코인 고래로 불리고 있는데요. 별명답게 오늘 또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2,138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약 59만 2천 주 이상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억 9천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이를 비트코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건데요.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이러한 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베이스도 3.82%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9만 2,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18일 내년 기준금리 인하폭을 당초보다 줄일 것을 시사하면서 상승 랠리에 찬물이 끼얹은 것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HSBC 은행의 대만 지사와의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9월 9일에 체결됐는데요. 자금 조달의 수단 중 하나였던 대출 계약이 종료되면서 회사의 재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2월 25일까지 재무 강화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잉은 2.31%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해당 여객기가 보잉 737-800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중엔 4% 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조만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는 최근 미국에서 잇따른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데요. 제주항공 사고 하루 전에도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유압장치 고장으로 노르웨이에서 비상 착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보잉은 현재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올해 주가가 3분의 1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35%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힘을 내줬는데요. 여러 호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도 로봇 경쟁에 참전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또 반독점 조사까지 했던 AI 스타트업 런AI의 인수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런AI는 엔비디아의 GPU만 지원하지만 소프트웨어 오픈소싱을 통해 전체 AI 생태계로 가용성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업 EQT는 5.12% 올랐습니다. 1월 기온이 평소보다 낮아질 거란 전망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난방에 활용돼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또 전력 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인 만큼 AI 붐에도 필수적이죠. 회사 측은 천연가스가 미국 전력 발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올해 들어 천연가스 선물이 약 58% 상승하면서 같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는데요.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먼저 원달러 환율. 어떻게 얼마의 거래를 마쳤습니까? 네, 오늘 새벽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0전 내린 1,472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거래가 끝난 뒤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은 한때 1,475원까지 올랐지만 야간 거래 후반 1,472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14%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뉴욕 외환 시장에서 108선을 다시 넘어선 뒤 108.3까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란 기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결국 2,400선을 지키지 못했죠?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 내린 2,399.49에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2,429.75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이 축소되며 장 막판 2,4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2,645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7월 11일 장중 2,896선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9일에는 2,360선까지 내리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올 한 해 9.63%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2.12포인트 오른 679.19에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1년 새 21.74%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과 다음 달 1일 이틀 휴장한 뒤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도 마무리했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인공지능 시장 지배력 더 커질 전망이라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엔비디아가 런-AI 인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런-AI 인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런-AI 인수가 단독점 행위에 해당하는지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로봇 경쟁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로봇을 제조하는 건 아닙니다.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등 로봇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린 데는 AI 칩 제조업계의 경쟁 격화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올 한해 가파르게 오른 금값이 내년에도 역시 금빛 질주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들여온 각국 중앙은행들이 내년 금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등 강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금값 지금 어디까지 그래서 올랐을까요? 네, 올해 초 온스당 2,000달러대에서 시작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0월 말 2,800달러를 찍은 이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2,600달러가 넘어 올해만 27%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세장으로 25% 상승률을 보인 S&P 500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달러 기조에도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내린다는 공식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이론과 이렇게 반해서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중동,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 지속과 미중 갈등 격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값 상승을 받쳐주는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시행한 강도 높은 제재는 비서방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 수요를 늘리는 배경이 됐고요. 특히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화 기반 자산 대신 이 금처럼 외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산으로 채우려 하면서 국제 금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환경 변동이 없는 한 내년에도 계속 오르겠군요. 네, 내년에도 10% 중반의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갈 것이란 게 월가 주요 투자은행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JP모건은 금은 여전히 해지 자산으로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제로 관세 인상과 국가 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금값은 내년 말 예상치인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음 달 9일 하루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공지문을 통해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도 보도자료를 내고 휴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는 타계한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애도의 뜻을 담아 휴장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 측에 취임식 뒤인 내년 2월 이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과 만난 뒤 일본 측이 원한다면 취임 전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시장 키포인트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역대급 뭉칫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1조 달러, 우리 돈 1,47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에 힘입어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 넘게 폭증한 30% 넘게 폭증했고요. 또 뮤추얼 펀드로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장기 흐름이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나스닥 100지수 흐름을 쫓아 투자하는 트리플 Q에는 올 들어 12월 중순까지 27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폭증했고요.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달 5일 대선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한 뒤 ETF에 대거 몰렸습니다. 11월 한 달 ETF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1,640억 달러로 월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식 ETF 신규 순자금 유입의 97%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보적인 경제 성장과 순이익 성과를 내고 있다는 미 예외주의가 이 같은 붐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옵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리스크 해지를 위해 활용되던 옵션 투자에 강심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까지 잭팟을 노리고 뛰어들면서 거래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평균적으로 하루 약 4,800만 개의 옵션 계약이 거래됐고요. 지난해보다 9% 증가한 수치로 1974년 관련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국 옵션 거래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까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소매 투자자 진입으로 옵션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 스탠스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상자산 등 투기 자산의 가치 동반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 옵션 거래가 더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 옵션 투자자의 활동이 주식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특정 주가 상승의 배팅이 몰리면 해당 주식
주식이 실제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은 1년 전보다 약 15% 늘었는데 각각 8%, 2.9% 늘어난 주가지수 기반 옵션 상품과 ETF 거래 활동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올해 강력한 상승세를 뽐내면서 시가총액이 10조엔을 넘는 기업이 1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8곳이나 늘었는데요. 전통적 기업들이 수익 창출력을 키워 투자자들로부터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経済신문은 10조엔 클럽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라고 짚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혼다와 닛산의 합병, 또 도요다의 주주 환원 확대 소식으로 내년 바이 재편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1월 첫 2거래일 동안 시장이 오르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년에도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맥스 캐트너 수석 전략가는 아직 꽤 많은 증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낮아서 뛰어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still quite a bit of momentum lef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e economy is still doing pretty okay. And we start 2025 actually with a pretty similar setup compared to the last 2 years. We again see earnings expectations pretty much flat quarter over quarter. And actually, if we exclude tech from that, the consensus is saying earnings are going to drop quarter on quarter. So with such low expectations, with such an easy bar to beat, I think there's quite a lot of momentum still to be had, particularly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맥스 캐트너 전략가는 내년에는 시장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시장 폭이 확대되는가 싶더니 다시 대형 기술주로 랠리가 집중되는 양상이 펼쳐졌죠. 캐트너 전략가는 내년에는 일부 산업주와 헬스케어주, 은행주와 유틸리티주 등 다양한 섹터로 랠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형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it is going to be a bit broader, but I don't think it is a question of are we going to buy the Mag 7, are we going to buy tech or the other stuff. I think it's more a question of we're going to buy the Mag 7 still and some of the other bits. So I do think some of the industrial, but also some healthcare, for example, US banks look really good value at this point in time. Even some of the defenses, when we look at utilities, how well they've actually held up in light of this increase in yields, with that AI story in the back. I think that actually there's a lot of sectors that really can support a bit of broadening out, but I don't think it's a story of, okay, ditch the Mag 7, ditch tech completely, and the rest is going to take over. I think it's a story of the Mag 7 and tech and some of the other stuff. 올 한 해 우리 경제 참 어려웠는데요. 수출이 그나마 버텨줬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는 부진했고 연말은 또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올해 경제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은 괜찮았는데 내수가 너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한 0.5% 정도 됐는데 0.1%가 실제 나왔거든요. 그것의 주요 원인은 소비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부진이 왜 일어나냐? 결국 이제 아직까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금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중립 금리가 한 2.5% 혹은 2%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기준금리 2번 내리긴 했지만 3%대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많이 잡혔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분이 너무 크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외식업 이런 데 있어서 물가 상승한 것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뭐 거의 50% 60% 오른 그러니까 체감상 그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임금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고 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충격이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수가 부진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가속화한 측면이 인구 문제를 또 안 들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들이 58년부터 74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58년, 59년 세대들은 정년을 혹시나 65세라고 할지라도 지금 은퇴를 다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표가 한 열흘 전인가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요령층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한 14, 15년간은 계속 거의 100만 명씩 은퇴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구조적인 소비 위축을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관세 문제, 통상이라든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마지막 연말에 또 한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폐업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고금리 같은 그리고 높은 물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그다음에 인구 문제까지 추가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좀 대응하기 어려운 내수 부분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은 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올해 특히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암울한 한 해였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내년에 좀 나아지겠습니까? 사실 이제 배유업 정책 같은 것도 일부 성공을 하면서 그 중반기까지는 그랬었죠.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슈란 것이 우리나라 결국 시가총액을 이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반도체 산업종 하이닉스는 괜찮지만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주도해야 되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는 지금 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고요. 근데 그 이외에 사실 작년에는 2차 전지주가 어마어마하게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바이오가 약간 일부 성과를 보내긴 했지만 작년과 같은 이런 붐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일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반도체 이외의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요. 네. 이것들이 사실 미국이 올해 금리 좀 빨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빨리 내리지도 않았고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꾸 서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환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추세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추세가 있어야 우리도 교수들도 분할 투자를 해서 이런 오르는 추세를 이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환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좀 많이 상실된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근본에는 순환장이 생기는 근본에는 기업들의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네. 지배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장 주식들의 매출액이 늘어야 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든 말든 순이익이 늘든 네. 말든 이러한 어떠한 그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매출액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좀 투자처의 매력까지 그리고 다른 대체 투자처 미국 같은 다른 대체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의 상실까지 겹치면서 한국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업 매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매출이 늘려면 소비가 좀 늘어야 되잖아요. 소비가 늘려면 뭔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정부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까지는 고물가가 고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을 좀 쓰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에 뭐 통화신용 정책에 대해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때 사실 이 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년엔 저금리로 적극적으로 저금리라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 공급을 늘리면서 좀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일시적이나마 뭐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재정 정책 안 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살리고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100만 명씩 어떻게 보면 은퇴자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부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타결을 할 것이냐, 가격 같은 것들 낮추면서 실질적인 소비량을 늘릴 것이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좀 대응이 아무래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뭐 더 중요하게 아무래도 성장 동력 같은 거를 또 찾아야 작년 2차 단지가 좀 이끌면서 좀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 전반의 어떤 성장률을 이끄는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아무래도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면서 내수도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물가가 높고 인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 재정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하는 지금 금리나 추가 금리나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 금리 인하한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상 이게 적절했는지 이게 또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더 내린다면 어디까지 더 내려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좀 늦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타이밍이 그러니까 하반기 결국은 4분기쯤 와서 이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내수라든지 소상공인의 부진에 비해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또 대외적인 요인이 분명히 대내적인 요인이죠. 다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대내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사실 1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 더 낮추면서 내년에 또 금리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목표 수준에 다가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내년 한 2%대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거의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춰서 내수 부담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건설 경기까지 이렇게 다 도와주려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긴 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환율이죠. 환율이 네. 지금 1,472원 뭐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은 예측보다 느리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준금리 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기준금리 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환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이벤트마다 지금 열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환율이란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준의 문제인데 네.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것이고 네. 미국은 아직까지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좋은 나라기도 하고 AI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흔히 말하는 경쟁력을 갖춘 네. 구간이기 때문에 뭐 상방은 늘 열려 있다라고 아마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장률이 다르면은 금리 수준이 다르게 되고 금리 네.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환율이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열려 있고 한 1,500원도 이벤트가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내년에 2번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내리겠다라든지 뭐 워낙 경기가 좋아가지고 네.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혹은 관세들이 너무 붙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수출이 부진하면은 수급이 안 되거든요. 달러 수급이 안 되게 되면은 또 환율 외환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이벤트들의 열림에 따라서 뭐 1,500원도 갈 수는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 체력 자체가 미국이 좋고 우리나라가 나쁘기 때문에 이 경제 체력에 따른 어떤 상방 압력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촉매하는 이벤트들이 생기게 되면은 환율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 올해 우리 경제 분석해보고 내년 또 전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마지막 주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보잉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한 뒤 낙폭을 줄여서 2% 넘게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국제 금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이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AI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잉 737-800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에서 또다시 랜딩 기어 이상의 회항하는 일이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어제 제주항공과 모회사 애경그룹의 주가는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관련 기업들 소식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또 무슨 일일까요? 또 랜딩 기어 이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게 겸허하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 기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 무안에서 사고가 나서 179명이 정말 처참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은 기종이라 하면 B737800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자마자 랜딩 기어가 안 빠진다. 그래서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원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또 돌아온 뒤에는 정상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보잉 제품이 좀 하자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또는 정비가 제대로 된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비행기를 혹사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승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다시 정상 비행기를 갖다 댔는데 아니 737-800은 못하겠다. 그래서 20여 명이 거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 제주항공에서는 하루 만에 약 6만 명 이상이 예약을 취소하는 그런 대란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 생길 때일수록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도 기업으로서는 꼭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위기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기업의 존폐 위기에 정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모회사인 애경그룹 사실 참사 후에 좀 어설픈 대처로 좀 여기도 빈축을 사고 있던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참사 11시간이 지나서야 뭐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낸 게 또 이게 또 대표적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주항공 이름이 제주항공으로 되어 있고, 저게 그 인터넷에 보면 이 별명이 감귤항공. 그리고 제주도에 귤이 많이 나고, 또 제주항공의 색깔 자체가 주황색이죠. 지금 주황색 감귤색이에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제주항공은 AK홀딩스, 그러니까 애경그룹이 뭐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일부 있지만 사실 지분의 그런 대형 회사의 지분의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압도적 절대 지주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AK홀딩스 거고, 또 AK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최형석 씨란 말이죠. 최형석 씨. 최형석 씨. 예. 그다음에 이 최형석 씨의 어머니 장영신 등인데, 제주항공 사고가 났을 때 김이배라는 분, 제주항공 사장이 짤막하게 사과 성명 발표한 그 외에는 약 몇 시간 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최형석 씨가 나타나서 유가족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또 이 제주항공을 주도해왔던 장영신이라는 분, 이 AK홀딩스의 뭐 창업주 부인이고 실제로 회사를 중흥시키는데 기여한 분인데,
이분 명의의 사과도 본인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메일로 회사가 대신해서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좀 그 위기에 당한 어떤 애경의 모습은 아니다. 또 유가족들은 좀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장영신 회장은 한때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한참 또 두문불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건강이 나쁘다고 그러면 건강이 나쁘다고 회사에서 해명을 하든지 장영신 회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어떤 동영상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제3자가 쓴 거 아닌가로 의심될 듯한 그런 메시지만 나와 있으니까 책임자가 왜 안 나타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몸이 아프다면 사실 이제 최대 주주인 아들 최형석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사태 수습이 잘 안 되고 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경 그룹을 향한 지금 불매운동 또 일어나고 있고 사실 애경은 그동안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것은 옥시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애경이 바로 똑같은 제품을 취급하면서 사망자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저게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도 애경은 뭐 공식적으로 보상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묵었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제주항공 사건에 대한 미진한 어떤 해결 이 과정에서 불만과 증폭이 되면서 애경이 아니라 뭐 애정이 교차하는 회사다.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이 소비재 기업이어서 이 불매운동이 애경그룹 전체 계열사로 좀 번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영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런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가게들을 좀 보다 보니까 박사님 눈에 띄는 게 그 장인화 포스코 회장 올 초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장영신 회장과 고모 조카 사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의 회장님 장인화 저희들이 최근에 인사를 좀 획기적으로 안 한다고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그게 빠졌군요. 저 장영신 회장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조카로 장인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 그러니까 장인화 회장은 현직 포스코 회장이 뭐 굴지의 재벌 그룹이죠. 장영신 회장이요 8째 딸이에요. 8째 딸인데 미국 유학을 갔다. 이건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대우를 해준 거네요. 그 집안 다 저 부잣집이었어요. 그 장 씨가 인동장 씨예요. 인동장 씨 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 있죠. 누가 있을까요? 희빈 장 씨. 장희빈의 장 씨고 우리나라에서 역관으로 그러니까 통역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인데 조선 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조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통역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의 무역은 전부 정부가 통제를 했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무역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통역관들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조공 무역을 간다, 사신이 간다 이럴 때 그 비용을 전부 인동장 씨와 같은 그런 통역관 집안에서 돈을 다 부담하고 그 대신에 통역관 집안은 인삼뿌리라든지 이런 걸 무역하면서 거기서 번 돈, 세금 없이 다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인동장 씨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영신 씨 아버지가 장영신 씨가 지금 올해 88세예요. 장영신 씨 아버지는 그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겠죠. 그분이 일본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 출신들이고 어머니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 전부 다 좋은 학교들 다 나왔는데 장인화 씨가 그 중에서도 장남 그러니까 장영신 씨의 가장 큰 오빠의 그 아들이 되는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씨 집안의 사실상 승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경그룹을 꾸려올 때 뭐 언론에는 장영신 씨 혼자서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여성의 힘으로 혼자 함으로써
애경그룹을 대단히 키웠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남편 최몽인 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럴 때 장영신 씨는 대차 대조표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최몽인 씨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장영신 씨의 오빠들이 경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신 씨가 이제 낙원상가 부근에 학원을 다니면서 회계학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면서 나도 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오빠들하고 충돌을 해서 대판 싸우고 오빠들이 다 떠나는 그런 어떤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도 적혀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애경그룹은 장신혜와 최신혜가 같이 했다. 근데 최씨는 또 최몽인 회장의 아버지는 제주도 판관을 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평양 판관을 하다가 어떤 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귀향을 제주도로 갔는데 아예 제주도를 자기 본향으로 삼아버린.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굳이 하게 된 것은 최몽인 씨의 가문이 제주도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제주도하고 인연이 있는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죠. 대우그룹.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도 원래 제주도에 지사를 냈는데 그분이 대구 사범학교에 선생을 하면서 당시 박정희 학생을 이제 길른 그것이 인연이 돼서 사실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대우그룹이 상당히 크게 잘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박사님 어떻게 가문대대로 이 소식을 아실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여튼 기업을 알려면 기업은 누가 꾸려가느냐 사람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할 뿐이지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역사 시간을 따로 꾸려야 하나 할 정도로 콘텐츠를 많이 이제 다양하게 꾸려주셔서요. 저희가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바로 이 사고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제주항공 애경에 이어서 보잉 소식, 비행기 제조사였던 보잉 소식도 좀 살펴보죠. 사고 난 보잉 기종의 여객기들 다른 나라에서도 최근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제주항공의 참사가 바로 있던 전날 노르웨이에서도 사실 좀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고예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조종사는 그러니까 KLM이라는 네덜란드 항공사가 노르웨이에 착륙을 했는데 동체 상륙에 성공했어요. 우리랑은 달랐군요. 그 차이가 뭐냐? 안타까운 게 그 조종사의 경력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서요. 그동안에 안전 무사고 경력이 훨씬 더 많은데 아마도 이것은 공항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겠냐. 특히 우리도 비교적 그렇게 버드 스트라이크 속에서도 비교적 동체 착륙을 잘 했다 싶은데 여기에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또 활주로 길이 문제도 좀 있기도 했고요. 예, 통곡의 벽. 근데 만약에 그 기에 폭발한 것을 보면 스스로 폭발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폭발했고 과거에 많은 비행기 사고를 놓고 보면요. 거기에 만약에 그 방향각 잡아주는 레이더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비행기가 그냥 뚫고 가도록 대부분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옆에 논밭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었다.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국토부가 2005년에 여기에 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기지 말고 이해 충돌이 되니까 제3의 다른 제3의 기구에서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이 됐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게 지금 지방 공항 중에 2곳이 더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빨리 조사를 해서 저게 문제라면 빨리 고쳐야죠. 이걸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걸로.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근데 이번 간밤에도 보잉 주가가 추가로 빠졌던데 이번에 또 보잉이 또다시 위기를 맞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보잉의 CEO도 바꿨지 않습니까? CEO가 이제 그 공대 출신이 왔고 또 보잉과 관련이 없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관련이 없는 어떤 항공계 엔지니어를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이분이 사장인데 근무지가 본사가 있는 워싱턴이나 시카고가 아니라 시애틀로 근무한다 이런 조건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애틀에 뭐가 있는데요? 시애틀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점검하겠다. 근데 그동안에 보잉 기술이 세계 제일 앞서죠. 근데 이걸 너무 외주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를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를 불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이 대목은 좀 더 지켜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의 연이은 사고는
오랜 기간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품질과를 무시한 아웃소싱 관행 때문이다. 상당수의 부품이 보잉사 제품이 아니에요. 이 대목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주항공부터 애경 또 보잉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한동안 계속될 이슈여서 새해에도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새해 첫날에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한낮에는 4도에서 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따라서 해넘이를 보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영도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청주와 춘천 영하 4도로 추운데요. 낮에는 3도에서 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속초 1도, 강릉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5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영서는 흐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이 함께하는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모닝벨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아침 6시 새해 첫 출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